아침 일라디오. 다른 계절에는 정말 부지런하기로 따지면 손에 꼽히는 분인데도 겨울철에는 충분한 수면으로 건강을 잘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다 해내려고 쪽잠을 자가면서 사계절 내내 너무나 열심히 사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수면 시간이 길든 짧든 잘 자는 법에 대해서 이제 모두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며칠 전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죠. CES 2023에서도 이렇게 잠과 기술을 합친 슬립테크 분야가 많이 소개됐는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수면 상태를 분석해서 숙면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술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CES 2023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 열렸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여기서 기조연설을 미국의 농기계 업체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농기계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밀기계 기술을 CES에서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기계 업체 존디어. 존디어. 별명이 농슬라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정도예요? 네.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CES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일명 이그젝트 샷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네. 정확한 발사?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명타 이런 건가요? 이그젝트. 네. 그래서 이번 기술은 존디어가 자율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용 트랙터와 같이 이제 결합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존디어가 새로운 위성 연결망을 사용해서 2026년까지 이 기술을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술이냐면은 땅에 종자를 심을 때 각 종자당 0.2ml의 비료만 정확하게 분사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쏜다. 그래서 네. 이그젝트 샷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1항에 보통은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것과 달리 정확한 종자에만 필요한 양만큼 직접 분출하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양의 비료를 뿌리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이 사용을 줄인다 그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존디어 측에 따르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비료 사용량을 6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존디어의 새로운 기술은 농부들에게는 상당한 농업 비용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환경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들판에 그냥 비료를 마구 뿌리게 되면은 이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네. 이 남는 비료들이 수로로 흘러 들어가서 수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이 토양 미생물을 이제 분해가 되면서 공기 중으로 아산화질소 이게 발생이 되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이제 비용도 많이 나가는 걸 줄일 수가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농기계 주행 속도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간당 최대 16km까지 주행을 하면서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3,400만 개의 종자를 심고 비료도 뿌릴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농장이 미국이나 이렇게 좀 대량으로. 맞습니다. 그런 데서 또 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네. 좀 혁신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수직 농장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 제가 투자하려고 알아봤는데 이따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런 수직 농장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요?
사실 이런 뭔가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뭐 대박이 나거나 네. 아니면 사실 망할 가능성이 있죠. 저 괜찮다고 봤는데 네. 이거 왜 처음에 이런 회사들 잘 가게 되면은 네. 물론 많은 수익을 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하면서 망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찍 들어가면은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죠. 좀 이런 사업에 좀 정착하고 들어가면은 이익은 적겠지만 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그리고 식량 위기 대안으로 수직 농장이 떠올랐는데 네. 요즘에 거의 줄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호황기 때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강성 아나운서처럼 그래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돈을 참고로 저는 투자 안 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정도로.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경영하기 어렵다는 건데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독일의 실내 도시 농업 주식회사가 작년에 무려 5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는데요. 직원 절반 정도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기업 소개할 때 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쟁 때문에 네.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 가격이 올랐고요.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생산비가 올라갔군요. 맞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수직 농업회사인 핍스 시즌이요. 올 가을에 아예 폐업한다고 아이고. 공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상장한 회사도 있는데요. 켄터키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내 농업 기업인 앱 하베스트는요. 주요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에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무려 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뭐 돈이 녹는 겁니다. 회복이 그냥. 힘든 네. 수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농장을 매각했다고 하고요. 수직 농업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사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농산업 기술 기업인 아그리텍처 같은 경우는 이 회사 CEO가 수직 농장의 경우에는 조도라든지 냉난방 이런 모든 것들의 환경을 회사가 직접 제어를 해야 되고 이를 측정할 센서까지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평방피트당 300달러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외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몇 달러면 가능한데 이게 이야, 30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비용이 큽니다. 네.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경색이 발생했고 결국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 건데 농장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농업기업이 농산물을 팔아서 경영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수직 농장에 대한 기대, 특히 수직 농장이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의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가 좀 어두워 보이는 수직 농장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처음에 회사가 이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좀 사기 아니냐, 뭐 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고 적자도 많이 났었죠. 근데 결국은 살아남았고. 아니요. 테슬라랑 다르다는. 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쌀 재배 면적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밥으로 먹는 쌀 말고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이는 쌀도 있고요. 뭐 그렇죠. 다른 작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가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밥으로 먹는 주식용 쌀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 밥쌀용 쌀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 전략작물 생산량도 이제 출렁거리면서 아직 막 정확한 흐름이 있긴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밥쌀용 쌀을 재배하는 면적이 2016년 138만 1000헥타르에서 2022년 125만 1000헥타르로 13만 헥타르 정도 많이 줄었다고 줄었네요. 합니다. 예. 사료용 쌀은 9만 1000헥타르에서 14만 2000 헥타르로 5만 헥타르 이상 늘어났고요. 사료용 총채변은 7000 헥타르 그리고 가루용 쌀 외에 뭐 밀가루 대신에 쓰는 쌀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는 5000 헥타르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쌀에 비하면 콩, 보리 등 기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은 확대되는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이라고 하는데요. 콩은 2016년 8만 9천 헥타르에서 2021년 8만 5천 헥타르로 약간 줄었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9만 9천 헥타르에서 10만 6천 헥타르로 다소 늘었고요. 기타 전략작물은 10만 2천 헥타르에서 9만 9천 헥타르로 약간 줄었습니다. 일본의 쌀 이야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 업계도 덩달아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프랑스가 제빵 업계에서 전기료 인상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러니까 밀가루보다는 전기가 올라서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 사연인데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400유로, 우리 돈으로 전기료가 한 54만 원 정도 나왔다고 50만 하는데 원대. 지금은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1,500유로까지. 4배가 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 때문에 내가 빵집을 닫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뭐 심지어 주변에는 전기료가 뭐 적게는 10배, 12배까지 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밀가루 가격이 아니라 전기료 때문에 그렇겠네요. 거의 빵집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밀가루, 버터, 설탕 이런 가격이 먼저 올랐고 여기에다가 전기료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이 제빵업계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정부가 소비자 전기료에 상한폭을 씌워서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쓰는 이제 가정에 쓰는 전기료보다 이렇게 이제 사업하면서 쓰는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그거는 합니다. 뭐 이렇게 제재 조치가 없나 봐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빵업계 불만이 커지자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력공사 등의 에너지 공급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제빵사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에너지 공급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전력공사 측과 일단은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리도 나서서 자급 운용에 문제가 있는 제빵사는 세금 등을 좀 연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꿀벌을 위한 백신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날란 애니멀 헬스가 만든 꿀벌 전용 전염병 백신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백신의 승인은 페니바실러스 박테리아가 옮기는 미국형 부조병의 확산 때문이라고 하는데 감염이 되면 꿀벌의 애벌레 몸체가 썩고 벌집이 파괴되면서 꿀벌 군락 전체가 완전히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치료제가 없어서 이 양봉 기구를 통째로 태우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 꿀벌에 백신을 놓는 것은 아니고요. 여왕벌의 먹이로 로열 젤리에 박테리아를 주입해서 여왕벌이 낳는 알에서 태어난 유충에 항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백신 개발에 참여한 이 미국 조지아 대학교 교수는 여왕벌 난소에 백신 성분을 쌓이면 이게 유충들에게도 면역력이 형성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꿀벌용 백신까지 개발한 것은 꿀벌의 멸종이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주범은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캐나다 우타 대학 연구팀은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동면에서 일찍 깬 벌이 얼어 죽거나 개화 시기가 앞당겨져서 굶어 죽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는 지금 속도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은 꿀벌이 2035년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했습니다. 이 꿀벌의 개체수 감소는 인류의 식량난을 의미하는 건데요. 꿀벌은 100대 농작물 중에서 71개 작물의 수분을 돕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먹는 식량 생산도 크게 줄을 수밖에 없는데요. 90%가 사라질 네. 거다는 전망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는 꿀벌이 없다면 영양실조로 해마다 142만 명이 사망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야생 꿀벌 개체가 급감한 미국에서는요. 아몬드, 블루베리 등 농작물의 수분이 양봉 꿀벌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봉 꿀벌마저도 병으로 죽게 된다면은 결국은 미국의 식량 안보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백신이 꿀벌 보호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면서 전 세계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꿀벌들이 부디 좀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해외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이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이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이득이 됐다는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입니다. 이 검찰 조사가 1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지청장과의 차담도 거절하고 곧바로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에서도 유민종 부장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라며 반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한편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했군요. 네,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쳤다라며 이 사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전날 수석급 인사에게 사표를 내야 하는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도 하고요. 이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거절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의 표명 직전 이 나경원 부위원장은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은 사의를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혀서 혼선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 측은 육하원칙 없이 문자를 보낸 건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거나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하고 사직서를 내는 것이 상식적이냐라며 이 불쾌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어제 검찰이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일부 피해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 오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경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은 용산구청 등에서 이 박희영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 내역을 또 용산경찰서 등에서는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 측은 특수본이 송치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이라면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일정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마지막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관계기관 증인을 추가 출석시키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유가족 생존자,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시위를 일시 중단한 전장현 측에 서울교통공사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가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현 측이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지하철 안에서 75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를 했다면서 이에 따른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이 전장현의 시위 과정에서 다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도 전장현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손해본 것을 청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고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제외하고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 만나며 전장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장현 측은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지하철 탑승이 원천 봉쇄되는 등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네요. 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 2천만 달러, 약 7,720억 원 적자로 집계가 됐는데요. 1년 전 68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을 때와 비교하면 74억 4천만 달러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43억 7천만 달러가 나왔는데요. 이 역시 2021년 같은 기간대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지난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부터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 5월, 9월, 10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지난해 11월 전년도보다 12.3%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도 힘들어 하시는데 전세 사기 사건 관련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고요? 네, 최근 무자본 갭 투기로 빌라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관할경찰서는 전세 사기로 38억 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 임대업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사람 역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 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였는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하는 이 무자본 갭투기를 통해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이 3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에서 200만 원을 챙긴 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명의 대여자 등 이 공범 10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스토킹 살인 사건의 김병찬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까? 네,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이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법원은 최근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이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혐의로 4차례나 신고를 했었고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게다가 김병찬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찬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이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병찬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이 보복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전주환에 대해 검찰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영상을 생중계한 10대 2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급생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한 혐의로 10대 2명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인 이들은 그젯밤 11시 10분쯤 이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불러 강제로 옷을 벗겼는데요. 당시 생중계방에는 30여 명 정도가 접속을 했으며 현재 영상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했지만 이들 모두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라고 말을 해서 신원만 확보하고 귀가 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주변 친구들이 오랫동안 괴롭힘이 있어왔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경찰은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 등을 확보한 뒤 이들을 부모 동의 하에 다시 불러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LG U+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이 통신사 LG U+에서 고객들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8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 1일 이 해커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개인정보 판매글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해커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모든 LG U+ 사용자의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름과 생년월일, 이 전화번호 등 이 정보 목록을 나열했고요. 이 보유한 정보는 2천만 건이 넘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해커는 정보 모두를 구매하는 금액은 가상화폐 6 비트코인 약 1억 3천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해당 게시물을 파악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2일 이를 LG U+에 통보를 했고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회사 측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LG U+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18만여 명으로 파악이 됐으며 이 판매글에 적혀있던 2천만 건은 현재까지 해커의 주장이다라는 입장입니다. LG U+ 측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수사를 의뢰하고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이 보상 여부는 조사가 끝난 뒤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41명이었습니다. 전날의 3배 정도였습니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2만여 명 줄어서요. 이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1명으로 어제보다 9명, 전날보다 9명 늘었고요. 이 사망자는 44명으로 역시 그 전날보다 9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당장 국내에서는 사업을 이유로 중국의 단기 출장을 오려했던 기업인들, 또 중국에 있는 한국인 주재원을 방문하려 했던 친인척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했다면서 이 중국식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IT와 관련한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알아보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IT 전문가 CES 2023 빅테크9의 저자인 김재필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막을 열었습니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게요. 이제 3년 만에 완전 대면 행사로 이게 진행이 된 점인데요. 네. 2002년 때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병행했었는데 작년 이번에 완전히 네. 대면 행사로 진행이 됐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 때는 불참했던 2022년이요? 예, 2022년이죠. 네. 2022년 때 불참했던 이제 그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복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시장 규모도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커져서요. 이 규모가 한 축구장 26개를 합쳐놓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규모의 대면 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 한 3,200여 기업들이 이번에 참가해서 큰 상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올해 특히 눈길을 끌었던 제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는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VR 가상현실 기계들도 많이 되거든요. 네. 이번에 미국의 그 OVR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에서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는 가상현실 기계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탁 쓰고 뭐 이제 바다를 가면 바다의 그 라벤더 향이 느껴지고, 네. 뭐 폭포에 가면 폭포의 그 바닐라 향이 느껴지는 그러한 가상현실 기계를 내놔서 사람들의 주목을 좀 끌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숨 쉬는 베개라고 해서 일본의 회사에서 만든 그 푸풀이라고 하는 베개가 있는데 정말 사람처럼 호흡을 하는 재밌는 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끌어안고 있으면 마치 사람의 그 어떤 호흡에 맞춰서 베개도 이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숙면을 취하게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베개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회사로 유명하죠. 에이서가 데스크를 하나 내놨는데 이 데스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밑에는 자전거 페달 장치가 있어서 사람이 그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은 발전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노트북 전원이라든가 스마트폰을 꽂으면은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가 발전용 그 데스크 노트북 거치대 데스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재밌다. 앞으로 이제 전기가 없는 곳에 어디 가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 어떤 그런 느낌을 끌었고요. 헬스케어 기기도 재밌는 게 나왔는데 캐나다 헬스케어인 누라로직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한번 셀카로 이제 사진 한번 딱 찍으면 그 사진만으로 이 사람의 혈류를 분석해서 심박수라든가 뭐 심장 박동, 스트레스, 뭐 뇌졸중 그런 어떤 사람의 그 신체의 어떤 그 상태를 갖다가 사진 하나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내놔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CES 2023의 핵심 트렌드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은 이 슬로건이 비잇이라고 해서 빠져들어라라는 뜻인데요. 이 결국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그 하나된 공간에 빠져들어서 즐기라는 뜻인데 이번엔 특히 그 웹 3.0과 메타버스가 새로운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서요. 사람들한테 많은 좀 관심과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빠져든다. 비인잇이라는 그런 주제로 빠져들어라는 얘기인데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다른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매년 나오고 있는 그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하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이제 지속 가능성 분야도 이제 주요 카테고리였는데 특히 모빌리티 분야가 이번에 아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서 화제를 많이 끌었습니다.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BMW, 벤츠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장 부품이라고 하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대거 소개가 되어서 좀 화제가 되었고요.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그 존디어 같은 이제 농기계 브랜드가 이번에 참가를 해서 어떤 식량 안보에 대한 식량 위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번 CES 2023에서 특히 이제 유엔의 인간 안보를 주제로 기술이 어떻게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조명했다고 하는데 CES가 왜 인간 안보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까? 사실 인간 안보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저희가 안보하면 전쟁으로부터 어떤 국가적 안보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어떤 안보, 평안, 행복을 위해서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진지하게 고민한 게 이번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과연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 닥치고 있는 위기들, 전쟁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라든가 또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술, IT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이번 CES는 조명하고 그러한 다양한 실용적인 기술들이 대거 이번 CES 2023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CES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조연설 앞에 나와서 이제 멋지게 발표하시는 일명 키노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기업의 수장들이 나와서 이런 키노트를 했습니까? 일단 미국 반도체 회사죠. AMD의 수장인 리사수 박사가 나와서 일단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일단 이 리사수 박사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AI 때문에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성능 컴퓨터에 필요한 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BMW의 회장인 올리버 집스 회장이 나와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올리버 집스 회장은 미래 차라고 할 수 있는 DE라고 하는 D를 선보여갖고 이게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구현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그 박수와 환호를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번 그 CES에서 모빌리티 분야가 아까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좀 주목할 만한 차가 있었습니까? 기술이라든지? 네, 이 모빌리티는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커지고 있어서요. 근데 그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는 어떤 그 유명한 모터쇼 안 가고 다 CES로 간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라스베가스 어떤 모터쇼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번 CES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올리버 집스 회장이 발표한 그 BMW의 비전카 D를 비롯해서요. 뭐 이제 그 저희가 잘 아는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 포드에서도 이제 그런 자동차들을 많이 내놨고요. 그다음에 또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이번에 모빌리티 분야 전시관을 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IT 기업들도 이제는 어떤 새로운 먹거리로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에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루시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전기차가 있는데 그 루시드라는 전기차와 손을 잡고 이 자신들의 그 인공지능 알렉사를 탑재한 뭐 어떤 그 체험장을 전시해서 앞으로 점점 이제 그 모빌리티 시장은 정말 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이런 어떤 그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들이 결국에 모빌리티까지 먹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예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IT 기업
기업들과 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 간의 이 협업이 또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 미래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아까 웹 3.0과 메타버스 분야가 새롭게 또 주목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예. 서비스들이 있었습니까? 이 웹 3.0과 메타버스는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차세대 인터넷으로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현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VR, AR 같은 거, 가상현실 공간의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활용들을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VR 기기에서 향기를 맡는다든가 이제 그런 새로운 기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 제조라든가 어떤 그 의료 분야, 그런 데서 새로운 어떤 그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로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이스북, 옛날 페이스북, 이게 메타라든가. 현 메타죠, 네. 예, 현 메타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매직 리프 같은 그런 VR 기기, 그리고 소니의 그 게임기 있었죠. 플레이스테이션. 네. 에서의 어떤 그 VR 기기 등이 이번에 좀 손을 보여서요. 좀 더 이제 몰입감 높은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새 서비스들을 선보였고,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 VR이나 AR 같은 가상 기구를 사용해서 직접 의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IT 기술하면 인공지능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인공지능이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메타버스처럼 크게 막 주목을 받은 제품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그냥 모든 제품, CES에 등장하는 모든 제품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인공지능을 내세워서 막 이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은 진짜 주역이다라고 이제 인공지능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서부터 스마트 가전까지 이 인공지능이 빠진 것이 없었어요. 진짜 돌아다니는 보시면은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가 로봇, 뭐 웨어러블, 심지어는 안마의자, 비대까지 모든 그 가전에 이 AI가 들어갈 정도로 정말 그 AI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까 기조연설에도 리사수 박사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 리사수 박사가 나온 이유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그 AI 경쟁, 이제는 그 초거대 AI라고 해서 정말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는 그 AI의 경쟁이 이제는 정말 뭐 미국, 중국, 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올해도 그렇지만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로 이 초거대 AI를 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CES에서도 이 초거대 AI의 어떤 그 경쟁, 향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올해 큰 화두로서 리사수 박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왔고 AI도 또 그거의 하나로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입니다. 예. 과연 올 한 해 IT 산업이 어떨지 또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리콘밸리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때는 엄청 힘든 현상이고요. 또 비용 절감 때문에 좀 많이 좀 고용 인력들을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라도 이제 뭐 지금 IT 기업들이 뭐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이제 실용적인 기술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든가 국가들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 어떤 IT 산업이 어떤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서 CES도 그런 것들 어떤 새로운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번 CES에 등장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뭔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기술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생산성이나 효율을 높이고 또 인류가 풀지 못하는 여러 난제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로봇과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엄청 힘들지만은 결국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열쇠, 하나의 어떤 그 단초로서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CES라는 것은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기도 하지만 그런 융합의 장, 또 같이 고민을 토론하는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CES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혁신의 아이디어, 또 생존의 해법을 발견하고 또 그걸 제시하는 그런 어떤 장으로 이번에 활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T 브리핑 오늘은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 2023을 총 결산해 봤습니다. IT 전문가 CES 2023 빅테크9의 저자 김재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하루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서울과 경기는 하루 종일 나쁨, 인천, 충청, 전북,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는데요.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네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고요. 낮 최고기온 영상 6도에서 15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